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일단 지금 이 매크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 박스권을 좀 보시면 뭐 이제 이 박스권이 큰 의미는 없는데, 그런데 이 박스권을 어제 단 한 번에 뚫고 올라갔습니다. 그만큼 어제 이 상승이 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도 그 상승세를 좀 더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또 요걸 보시면 이게 참 웃어야 할지 뭐 울어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만 유독 더 많이 올랐고,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. 심지어 지금 뭐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만 좀 유독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럼 이 비트 상승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? 그것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이 어제 이 바이든이 오전에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했는데, 뭐라고 했냐면 은행 규제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의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저는 혹시나 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, 다행히 뭐 그런 발언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미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, 다행히도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블랙 먼데이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주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하고 S&P 500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0.45%로 소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데, 유독 이쪽 이 금융주 부분이 붉게 물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지역 은행들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뱅크런이 우려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무려 61%나 폭락을 했고, 뭐 다른 은행들도 보시는 것처럼 뭐 10% 이상, 많게는 20% 이상 큰 폭락이 나온 이런 은행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런 지역 은행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이 1.8,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.81, 웰스파고는 7.1, 시티그룹도 7.45, 찰스 슈왑도 무려 11.57%로 이 대형 금융주들도 크게 좀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주가를 패닉해서 팔아치우고 있는데, 예금주들은 또 이것을 보면 불안해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. 그렇다면 진짜 이 미 정부와 연준이 뱅크런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, 그것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지금 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?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친 소리 같지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결국 오른다라는 이 말을 아직까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다만 이 상승장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좀 상승 쪽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건데,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?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이 상승의 재료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동성과 금리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유동성과 금리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이 연준이 이 구제금융으로 지금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BTFP라고 해가지고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예금 전액을 보호하고, 이를 위해서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BTFP를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BTFP가 뭐냐? 여길 보시면 뭐 BTFP는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, 뭐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인 MBS 담보를 내놓는 은행한테 1년간 자금을 대출하는 용도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이 BTFP에서 볼 것은 딱 요것만 보면 돼요. 뭐냐면 이 BTFP는
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인데,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? 그것을 또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, 일단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좀 말씀드려야 돼요. 그래서 간략하게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작년 한 해 동안 이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가 계속이 되고 또 고물가에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계속 빼왔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은행들이 돈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줄돈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충당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이 현금화가 쉬운 게 바로 이 국채 채권이에요.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 고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높아졌고, 그럼 반대로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국채 채권이라는 게 내가 이 국채를 만기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액면가를 다 받으면서 이자까지 받는 건데, 근데 지금 이 은행이 당장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만기 전에 미리 팔려고 하니까 이 액면가보다 좀 더 싸게 팔아야지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근데 금리까지 높아져 가지고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더 싸게 이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손해를 보고 또 채권을 매각을 하고,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주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채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까지 발행을 한다?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주가가 그때 60%가 폭락을 하고 결국엔 하루 만에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이 BTFP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겠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를 만기 전에 미리 팔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, 지금 그것을 시장가가 아닌 이 국채 액면가 그대로 평가를 해주고 연준이 다 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시장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연준이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엔 이 연준이 BTFP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고,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금리를 좀 보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50bp의 금리 인상을 무려 거의 한 80%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, 이걸 보시면 하루 전 어제만 해도 이 50bp에 대한 금리 인상이 40%, 그 다음에 25bp의 금리 인상이 59%니까 60%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아예 이 50bp 금리 인상은 0%가 돼버렸고, 이제 25bp의 금리 인상이 65%, 그리고 아예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되는 것이 35%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변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오늘 여길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지난달만 해도 6.4%로 이 인플레 둔화 폭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측치는 6.0으로 그래도 이 지난달에 비해서 0.4%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이 인플레 둔화 폭이 좀 커지게 됐어요. 그렇다면 오늘 이 발표치가 이 예측치만큼 나와준다면 이것은 연준한테 이 금리 인상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명분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, 기존에 이런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가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에 이렇게 주가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금리 인상 폭이 둔화 혹은 이제 동결로 가는 구간이 될 것이고, 그렇다면 주가 역시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유동성과 금리 측면에서 볼 때 유동성도 연준이 어쨌든 좀 공급하는 꼴이 돼버렸고, 금리 역시 더 이상의 가파른 상승은 좀 기대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이 달러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
이 지난주에 이 은행들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가 105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103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충족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.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위기가 안 오느냐?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걸 보시면 요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흘간에 1%가 추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1987년 이후로 최대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럼 이 2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을 해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5%가 넘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은행들 파산 이후로 이렇게 정말 단시간 만에 무려 100bp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보시는 것처럼 12% 이상 이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미국 국채 2년물을 볼 때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미국 국채 10년물짜리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소폭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1.5%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10년물과 2년물의 마이너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게 되면 그것이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통 불리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음영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 경기 침체를 말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이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인 영역에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최대폭으로 벌어지면서 그것이 1980년대 이후로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2년물 금리의 큰 폭의 하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보여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과거로 봤을 때 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얼마 뒤 지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일단 지금은 당장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좀 더 추후에 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이 이 2008년도 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때의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2008년 이렇게 12월 이렇게 후반기 그쯤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먼저 요때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요때 2007년 4월에 했었고 그리고 2007년 9월에 미국 10위권인 또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2008년 3월 달에 이 베어스턴스가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며칠 만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8년 9월 달에 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금융회사가 무너졌을 때 그때 바로 이런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지난 이후로 어떤 하나의 대형 트리거가 발생을 한 직후 이런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영상 초반에 이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한 것이 누군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댄이라는 분께서 또 어제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그 무렵에 이 트윗 하나를 또 올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뭘 올려주셨냐면 보시면 이 CPG가 반응하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CPG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CPG라고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플러스면 이 코인베이스 쪽의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.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
우리가 이 김치 프리미엄은 잘 알고 있잖아요.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통상적으로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더 높게 되면 얼마나 높은지를 그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CFG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어제의 상승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응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즉 코인베이스의 고래가 상승시키고 있으며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차트까지 올려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통상 이 코인베이스는 이 개인의 거래보다 기관들의 거래 볼륨이 더 크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. 그렇다라는 것은 어제 이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기관이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의 상승을 점치는데 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월가의 쪽집게 윌슨이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의 증시 반등은 속임수이다.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이 리스크는 커지고 있고 그에 반해 또 가격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정말 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입니다. 그래서 언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상승의 뷰를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설령 만약에 정말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그때는 진짜 버틸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좀 짧게 가져갈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좀 일부 물량을 덜어낼지 그럼에도 꿋꿋이 수량을 계속 모아나갈지 이것을 정말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이 비트코인이 홀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